안녕하세요. 전남대 물리학과의 환경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통계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계 물리학이 물리학의 많은 분야들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굉장히 쉽게 감이 잡히지 않고 그 개념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물고기가 무리지어 다닌다고 할 때 어느 한 물고기에 집중을 하고 이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왜 여기서 이런 이동의 변화가 생기는가, 이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물고기 무리 전체가 이루는 이 모양이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이 무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통계 물리학은 바로 이 세부 입자나 어떤 한 개체의 행동보다는 이 전체 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이번에 던진 주사위에서 어떤 눈이 나올까, 이걸 만약에 알고 싶다고 하면 전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고 이 초기 위치와 각속도, 이게 날아가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뉴턴 역학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풀어내면 얘가 갖게 될 최종 눈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1000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5라는 눈의 개수가 몇 개나 나올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뉴턴 역학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6분의 1의 확률로 5가 나온다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의 통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 물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어느 상자 안에 메뚜기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하트 두 개가 있고 그 위에다가 메뚜기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이 메뚜기가 1초에 한 번씩 무작위로 뛰어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럼 1초 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고 또 1초 후에 여기가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1시간 후에 우리가 이 메뚜기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트 위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트 위에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기가 쉽겠죠. 왜 그럴까요? 메뚜기가 한 번 갔던 구역을 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트를 싫어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트 구역의 수가 작기 때문인지. 물론 메뚜기의 습성에 따라서 1번, 2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트 구역의 수가 작기 때문에 하트 구역의 수로 하트 구역 위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 하트 위에 메뚜기를 올려놨다고 하면 하트가 없는 쪽으로 이동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상당한 확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하트가 없는 구역에 있는 메뚜기는 하트가 없는 구역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또 비슷한 상황을 많이 봅니다. 이런 빨간색, 노란색 여러 네 가지 색 구슬이 가지런히 담겨 있는 이런 통이 있는데, 이 통에 뚜껑을 닫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뭐 다 흐트러졌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흐트러진 것을 똑같이 또 다시 한번 뚜껑을 닫고 막 흔들었는데 만약 이렇게 갔다 라고 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던 녀석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흐트러지는 것이 정렬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정렬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는 극히 적죠. 뭐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된다고 하면, 물론 얘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꽤 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100만 가지, 흐트러진 거는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오면 우리는 흐트러졌다고 말하는 거고, 100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우리는 정렬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죠. 퍼즐을 아무렇게나 퍼즐을 모양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흐트러 봐라고 하면 그렇게 흐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흐트려봐. 빨간, 노란색이 맨 왼쪽 구석에 가 있고, 파란색이 맨 오른쪽 구석에 가 있고,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분포하도록 이런 모양을 만들어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냐가 일의 쉽고 어렵고를 결정하는 거고, 별 외부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자연은 항상 정렬된 이 상태수가,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로 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유리창을 한 장 주고 이거 깨볼래? 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깨트립니다. 그렇지만 깨트린 유리장을 주면서 다시 붙여줘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리 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을 해야 안 깨진 상태가 될까?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면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의 수를 상태수를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트리기가 쉬운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리를 좀 깨줄래? 대신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깨줘 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못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거는 경우의 수가 적고 많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 이 녀석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깨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연이 어떤 상태로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방 안에 기체가 가득한데 예를 들어서 25도의 온도고 기체가 1몰의 개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체가 이 방 안에 존재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나 될까? 자, 이 분자가 여기 있는 경우와 이쪽에 있는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세는 겁니다. 또 이 분자가 이쪽으로 달려가는 경우와 살짝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경우를 다른 경우로 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면 몇 가지나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많은 수가 나오겠죠. 게다가 이 녀석의 위치를 여기 있는 것과 살짝 옆으로, 얼마나 옆으로 이동해야 이걸 새로운 경우로 셀 것이냐 라는 모호함이 남습니다. 날아가는 것도 이 속도가 조금만 더 증가하면 이거를 새로운 상태로 셀 것인지, 또 각도가 0.1도가 바뀌어도 이건 새로운 상태라고 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났는데 결국에 물리학자들은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기체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통계물리학을 배워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고요. 어떻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기체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비열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기체의 부피를 살짝 키워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이 방의 부피를 키우면 기체의 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늘어나겠죠. 경우의 수가 늘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체는 팽창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큰 방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 방의 부피가 커지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얼마나 더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 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것은 소금 분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경우와 물속으로 퍼져 있는 경우와 그 경우의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뭉쳐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가지수와 물속에 퍼져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세보면 물속에 퍼져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소금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확률 계산으로 경우의 수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수소 원자가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요. 물론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겠지만 가장 안쪽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잠시라도 잠깐 이 excited state 흥분 상태로 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비율로 흥분 상태에 가 있을까 이것들이 결국 또 확률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두 분자가 만나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새로운 원자랑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화학 반응이 어떤 조건에서 잘 일어날지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가 많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반도체 안에서 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것마저도 통계적인 확률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것들을 추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